여러분, 전 세계 빚이 30경을 넘어섰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달러로 환산하면 277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정부나 기업, 개인이 진 부채를 전체 합해서 그래요. 국제금융협회가 이렇게 전 세계 빚이 많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요. 삼성전자의 2019년 매출 230조였거든요. 1300배입니다. 대한민국이 2021년도에 예산이 558조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540배에 이릅니다. 540배. 엄청난 거죠. 전 세계 나라가 한 200여 개 되거든요. 지난해 국내 총생산을 모두 합쳐도 갚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3.65배나 되니까요. 적어도 전 세계인이 말입니다. 3년 8개월 동안 돈 벌어서 한 푼도 안 쓴다고 했을 때 이거 갚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장난이 아니죠. 그만큼 빚이 빚을 낳으면서 전 세계는 엄청난 돈을 뿌렸습니다. 아마 코로나19가 이게 결국은 돈을 많이 뿌렸다 이렇게 예상이 될 정도예요. 그 30경을 말입니다. GDP 대비로 낮춰도 엄청난 부채입니다. 엄청난 부채. 365% 정도 되니까 말입니다. 돈을 많이 풀어서 그렇습니다. 뭐 선진국도 풀고 중진국도 풀고요. 신흥국도 풀고요. 그리고 저개발국도 있는 데까지는 다 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이 여기저기 뭉탱이로 쌓인 거예요. 뭉탱이로. 게다가 초저금리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기업이나 개인 모두 파산 직전에 갔는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으로 파산을 막고 있는 거예요. 각국의 정부는 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돈을 많이 뿌리죠. 여기다가 공공사업까지 확대를 하니까 그만큼 또 각국의 정부도 빚이 늘어나요. 2020년, 그러니까 작년이잖아요. 작년 한 해 동안 생긴 빚만 20조 달러입니다. 20조 달러. 20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 2경 1966조 원이에요. 2경 1966조 원. 그중에 정부가 10조 달러를 썼어요. 10조 달러. 1경을 넘게 썼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과 민간에서 한 10조 달러 썼고요. 그러니까 정부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참 웃기는 현상을 가져옵니다. 빚이 많으면 원리금을 갚느라고 소비나 투자에는 돈이 쓸 돈이 없어집니다. 소비나 투자에 돈을 쓸 돈이 없어지게 되면 그만큼 경기는 나빠지는 거고요. 자산시장도 침체의 길로 가거든요. 일반적으로 자산시장도. 그런데 요즘은 다르죠. 그죠? 요즘은 오히려 자산시장이 불장이에요. 불장.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게 침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정반대로 나가고 있어요. 정반대로. 아마 이런 이유는요. 저금리 때문이에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전부 다 돈 빌려서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고
뭐 우리처럼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그런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주식 아니면 뭐 비트코인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비트코인으로. 야, 그렇게 이렇게 많이 가면 결국 시장 자체는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해요. 심지어 말입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위험성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미국 시장. 미국 시장 제대로 못 버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의 부채가 장난이 아닙니다. 2019년에 71조였는데 2020년에는 80조까지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80조까지. 게다가 전체 2020년 선진국 부채 상승분 중에 미국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부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돈을 풀었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풀었어요, 미국은요. 미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기축통화라는 장점을 이용해서 트럼프 행정부만 하더라도 3조 달러를 풀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돈을 풀었는데도 이게 투자나 소비 시장으로 가지 않아요. 돈을 푸는 이유가 뭐예요? 소비를 진작시키고 또 직접 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가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재난지원금이라고 줬더니요. 오히려 주식시장으로 들어갑니다. 주식시장으로. 작년에 미국에서는 민간의 코로나 지원금으로 2,760억 달러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적어도 50%, 많게는 70%가 금융시장으로 흘러갔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결과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집값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등하고 그야말로 빚내서 주식 사고 연끌해서 집 산다는 이야기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빚이 결국은 거품으로 가득한 빚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거품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거품은 콕 찌르기만 해도 펑 하고 터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경착륙 그야말로 폭락이 우려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1990년대 일본하고 좀 비슷하게 닮아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장기 침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기 침체. 그러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속적인 침체, 잃어버린 10년이나 잃어버린 20년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전망까지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국가 부도까지 걱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선진국의 부채나 신흥국의 부채를 보면 와우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선진국은 더 많이 올라가죠. 128점 GDP 대비입니다. 8.2%니까요. 지금 신흥국은 62.8% 정도로 올라가고 있지만 좀 적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 부도가 나고 나라가 망하는 데는 선진국보다가 신흥국이 많습니다. 특히 주로 많이 망하는 나라 아프리카에서 지금 많이 망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잠비아를 비롯해서 6개국, 6개국이 디폴트 선언을 했어요. 디폴트 선언을.
디폴트 선언한다는 이야기는 국가가 부도났다는 이야기예요. 나 더 이상 돈 못 갚겠다 이런 이야기죠. 돈 못 갚겠다. 문제는 여러분 더 이상 빚 못 갚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게 자칫 전 세계의 어떤 국가의 부도 위기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다른 나라가 위험하느냐? 지금 아프리카 6개국이 실제로 부도가 나고 거기에 돈을 빌려준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이 대부분 돈을 그 나라에 빌려줬습니다. 6개국에다가. 그런데 중국 자체도 지금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잖아요.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했던 국가가 직접 지원했던 기업들이 지금 디폴트 선언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중국마저도 이게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빚이 많으면 그렇게 갈 가능성도 크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도. 지금 대한민국도요. 그냥 단순하게 보면 빚이 5천조예요. 5천조. 연금부채까지 하면 거의 6천조에 가깝고요. 연금부채까지 하면.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합치면요. 지금 정부가 빚이 한 1,000조 그죠? 될 거죠. 그 다음에 가계가 한 2천조 기업이 한 2천조 이러면 5천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이 빚이 사실은 자칫 실물 경제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경기가 회복을 해주지 못한다면 결국은 펑 하고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10년이나 잃어버린 20년으로 갔을 때는 그나마 저성장 저물가 형태로 간다고 하지만 이게 옛날에 빚을 많이 져서 망했던 나라들이 진짜 많거든요. 여러분 스페인 하면 남아메리카를 장악할 정도로 남아메리카의 대부분 스페인어를 쓰잖아요. 그야말로 제국이라고 합니다.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대부분 이게 스페인어를 쓸 정도로 스페인은 16세기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스페인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쪼그라들었죠. 바로 빚 때문이에요. 빚 때문에. 빚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멀리 가볼까요? 프랑스의 부르봉 왕가 여기도 마찬가지 빚 때문에 단두대에서 사라졌잖아요. 단두대에서 완전히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영국 이야기하면 19세기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지금도 영국을 UK라고 하잖아요.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UK라고 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빚 때문에 쇠락의 길로 걷고 말았습니다. 쇠락의 길로. 제정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빚 때문에 망했어요. 빚 때문에.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망한 걸 보면요. 빚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망했던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에도 그런 일이 안 닥칠 거다 이렇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실물 경제가 완전히 깨지고 그에 따라서 정부가 빚을 내서 엄청 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소비를 진작시키고 투자를 진작시켜서 직접 투자를 진작시켜서 경기 회복을 시키겠다는 거 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돈을 안 뿌릴 수는 없다.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렇다면 경기 회복을 빠르게 시키는 길이 지금 살아남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는 게 이제 더 힘든 일이죠. 유일한 방법이 경기 회복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거품 경제론을 잠재울 수 있고요.
또 빚으로 인한 국가 부도 쓰나미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제 회복이라는 게 점점 멀어 보입니다. 당장 코로나19가 아직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급작스럽게 경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지금 장담을 안 하는 거예요. 실물 회복이 천천히 갈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물 회복이 천천히. 그렇다면 그 천천히 실물 회복이 갈 텐데 그때까지 기업이 그리고 자영업자가 가게가 버텨줄 수 있냐는 거예요. 버텨줄 수 있느냐. 만약에 가게나 자영업자 기업이 버텨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국가 부도입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게 전 세계도 다 똑같이 걱정을 합니다. 빚은 많지. 게다가 실물 경제는 회복이 안 되지. 이런 상황에서 계속 실물 경제가 뒷받침을 안 해준다면 그것은 폭락의 전조다. 폭망의 전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요. 지금까지 코로나19의 백신만 접종되면 세계 경제가 빨리 좋아진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지금 최근의 전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코로나19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세계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다. 왜? 빚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빚이 많으면 소비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펄펄 끓던 이게 실물 경제가 빨리 회복을 안 해주면 증시나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뻥 하고 터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아마 이게 어떤 뭐라 그래요? 지정학적 구도라고 해야 되나요? 뭐 국가 간의 어떤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까지도 다 변할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요 빚에 대한 악재는 점점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 경제까지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 회복밖에 대안은 없는데 경기 회복이 늦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경기 회복에 맞춰서 돈을 쓸 줄도 아는 그런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는요 급작스럽게 많이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투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투자가 자칫 말입니다. 실수 투자가 되어버리면 있는 퇴직금까지도 다 날릴 수 있으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때가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드시 투자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됩니다. 실물 경제가 회복된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빨리 회복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뉴스긴 하지만 이게 더디게 회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길을 줄 거예요. 올해 아니에요. 내년도 회복되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2023년쯤 세계 경제가 회복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위험에 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